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악재가 호재인가, 배드 is 굿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에서 이야기하던 것이 경기 침체 신호가 오면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오면서 나쁜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이야기로 보면은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실업률이 너무 치솟으면 연준도 금리 인상을 멈추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봇이 아니라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75bp를 올리나 50bp를 올리나 둘 다 엄청난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3배의 속도냐 2배의 속도냐의 차이일 뿐 금리 인상을 아직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CME 그룹에서 나오는 페드 와치 툴입니다. 금리 인상 전망치를 내놓는 것이고요. 저번에 제가 올렸던 데이터보다 더 금리를 올린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5월 달에 그러니까 5%에서 5.25%까지 올린 이후 3개월 유지 후에 다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고요.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7%다. 타겟인 2%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월가 여전히 최종금리 5.25% 내외로 보고 있고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원래 이 물가라는 게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뒤따라오는 이런 늦게 나타나는 물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라는 게 원래 쉽게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기껏 올려놓은 제품 가격을 굳이 낮추려고 하지 않겠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니까요. 자, 보시면 대표적으로 렌트비 같은 거에 있겠죠. 미국에서 보통 렌트 계약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계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까지 계약했던 렌트비 가격이 2년 후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 이런 렌트비 같은 지표는 천천히 떨어지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외부적인 이슈에 의해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은 변동이 심할 겁니다. 이럴 때 1970년대 같이 중동 전쟁 같은 이슈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다시 에너지 물가와 식량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률을 다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동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도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침체가 예상이 되면 오펙 같은 경우는 감산 카드를 내놓을 겁니다. 이번에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을 했다가 일본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취소해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 버렸죠. 그 이유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이 석유 감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무시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감산 카드를 내놓겠다라는 뜻인 거죠. 감산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감산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카슈크지 피살 사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비난을 했죠. 그 이후로 사이가 많이 틀어진 상황이고 거기다 지금 미국은 산유국으로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밀고 있어요.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연준이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압박을 받아 금리 인상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리고 또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한 상황인 것이고 이게 건강한 경제 상황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저희 마음이 좀 편하겠죠. 금리를 높여서 원자재 가격을 낮게 유지해서 기업의 생산자 물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물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는 실업률을 높이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가를 낮추게 되겠죠.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은 공급을 줄이고 쌓여있던 이런 악성 재고들을 줄이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정부는 다시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이런 사이클이 있고 이런 사이클 중간에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기업, 살아남지 못할 기업, 그리고 실적이 유지될 기업, 실적이 유지될 수 없는 기업을 구분을 하고 이에 맞게 투자를 해야겠죠. 경기 침체 시에는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 방위 산업 섹터, 헬스케어 섹터 같은 유틸리티도 들어가겠죠. 이런 경기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진다면 이런 섹터들도 결국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저희 마인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 주식을 못 사서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에 투자하면 그런 엄청난 상승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또 부자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더 집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겠죠. 2020년 같은 엄청난 V자 반등이 나올까? 엄청난 상승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미국 정부와 연준은 40년 만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거죠.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라는 생각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렸죠. 또 다시 돈을 엄청나게 풀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탈세계화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선불론에서 벗어나서 공동부유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던 중국이 속도를 늦추고 다 같이 잘 살자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차, 2차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3차, 4차의 비중을 높여서 소비자들의 이런 소득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1차, 2차 산업에 이런 공백을 메워줄 대체 국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죠.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기타 동남아 국가들이 후보 국가로 언급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백이 저물가 시대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과 리쇼어링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가지 세계 상황을 보았을 때 경기 침체는 확실히 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게 뭐냐면 침체를 얘기하는 스태그네이션과 고물가를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리세션 시그널이 빨갛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서 보는 상황은 경기 침체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이 그리고 더 강하게 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미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높아.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90% 이상은 내년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률은 높고 경제 성장률은 낮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중 경기 침체를 용인하고 물가 상승률을 먼저 잡는 게 해결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왔었고요. 대표적으로 1970년대가 있겠죠. 연준과 정부에서 이런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 정부와 연준이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금요일날
미국의 이런 주식의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헬스케어 쪽, 그리고 컨슈머 디펜스, 한마디로 경기 방어주 쪽, 그리고 유틸리티 쪽, 이런 쪽이 주로 힘을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기술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힘을 못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추세가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에너지 섹터를 보시면 빨갛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힘을 못 내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주식시장의 이런 흐름 속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서 투자해야 될 시기인 겁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상황에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bad is good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농간에 속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방어주의 특징은 성장은 약간 이미 둔화가 되었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배당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과 은,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ETF도 있고 실물 채권도 있는데, 저는 접근성이 더 좋은 채권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금과 은 같은 경우도 ETF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물 같은 것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현금 보유 같은 부분인데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잠시 피해 있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실 거고, 초우량 기업들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인데요. 수요일 날 내구재 수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내놓는 5년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지표도 나오고요.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됩니다. 거의 수요일 날 모든 지표들이 몰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 변동성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